오늘 시몬스 침대의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의 다양한 그들은 독재가 싫다. 코인에서부터 NFT까지 강연을 하러 온 김경일입니다. 오늘 주가 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도 죄송합니다. 네, 지금 눈을 저랑 마주치시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니실 수가 있고 지금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은 지금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오늘 주가를 확인하신 것 같아요. 네. 주식 좀 하세요? 네. 코인은? 그럼 부동산? 아님 뭐요? 네. 네. 예적금? 저축. 네. 뭐 저축도 나쁘진 않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예금의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물론 제 주위에도 그래서 뭐 온 국민의 아픔이지만 IMF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은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아니면 2008년 외환위기 때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재테크라는 거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하시죠. 많이 하세요. 이걸 재테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없던 것들이 이제 코인과 NFT 관련된 일들 많이 합니다. 근데 주식과 부동산도 여전히 많이 한다는 거죠. 요즘 이 부동산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속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건가요? 저는 무주택자라서 무주택자의 군필의 딸 둘. 야, 이거 입각만 하면 되는데 청문회 그냥 완벽히 선동하는데 불러주지를 않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예전보다는 확실히 20, 30대 혹은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분들이 확실히 재테크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회를 하는데 진짜 제가 1989년에 가회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한 달에 3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한 달에 30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전교 꼴찌하는 친구들 위주로 3명을 모아서 왜냐면 이제 꼴찌하는 애들은 진짜로 자율학습만 시켜도 등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3명 모아서 90만 원 딱, 90만 원 막 진짜 제가 청년재벌인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그때 지금 소나타급 자동차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0만 원을 받는다는 건 몇 달 일하면 진짜 소나타급 자동차가 생기는 거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사립대학 등록금이 75만 원이었습니다. 75만 원. 네. 잠깐만, 내가 너무 옛날로 돌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3명 이제 열심히 가르치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마련됐던.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순간적으로 되게 미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심할 때는 죄스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청년들을 너무 싸게 쓰는 법에 우리가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할 때도 많은데, 그런데 저희 또래 친구들은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님 월급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그것보다 많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주식하는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30대에 들어가서 혹은 20대 후반에 직장인이 돼서야 슬쩍 한번 해보는 게 주식을 한다는 거였고, 뭐 부동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근데 그 2개 외에는 없었죠. 예적금 외에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언젠가부터 이제 코인은 한번 광풍에 쓸고 지나간 것 같고, NFT란 말도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서 왜 이런 거가 자꾸 점점 우리에게 자꾸 오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굉장히 많은 기업의 회장님들이 물어보시는, 심리학자인 저에게, 저는 NFT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피드백이에요. 지금 지갑에 있는 현금은요,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알 방법이 없죠. 내가 10,000원을 내고 6,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4,000원을 거슬러 받았는데 지금 이 4,000원이 어디를 통해서 계속 왔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이런 NFT를 기반한 다른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가치 체계들은 그게 있어요. 트래킹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1불짜리 지폐를 이제 거슬러 받았는데
거기에 가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놀이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러니까 어바인, CA니까 캘리포니아 어바인이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이게 콜로라도 볼더. 그 다음에 콜로라도 볼더, 그 다음에 유타 솔트레이크. 이렇게 쭉 그 돈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다음에 나는 이걸 여기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걸 적어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미국을 거의 한 절반 넘는 주를 다 했는데 제가 받았더니 직전 주가 루지애나예요. 그럼 저는 그때 텍사스였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하고 또 깨알같이 써서 다시 또 그 돈을 어디나 놨죠. 그 돈을 다음에 받는 사람은 어디서 받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 돈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고 이게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쯤 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몰입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게임이라 그래요. 게임이 재밌어서 한다, 가장 큰 착각입니다. 게임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애니팡이 재밌어서 한 줄 아세요? 아니요. 피드백을 2개나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애니팡에서 스코어랑 그 다음에 랭킹 빼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5분 이상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는 행동도 피드백 주면 게임이에요. 삽질, 노동이죠. 삽에 센서 붙여서 삽질 3번 할 때마다 내 스마트폰에 벽돌 하나가 뾰롱 생기면 그거 게임이에요. 오라? 6번 하니까 2개? 9번 하니까 3개? 뾰롱 하네. 네. 근데 좀 더 해보니까 한 벽돌 100개쯤 만들었더니 갑자기 빰빠라밤 이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벽돌 100개로 계집 완성 가능. 300개가 되니까 창고 건축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미션 클리어처럼 줘요. 더 게임처럼 만들어 볼까요?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이니까 센서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 센서는 내 스마트폰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네트워크에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삽질을 시작하자마자 월드 삽질러 실시간 랭킹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2만 8,622등이었는데 막 한 3시간쯤 하니까 막 누구누구 제쳤는지도 막 나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삽질이 아니라 애니팡이죠. 왜 우버를 쓸까요? 우리는 왜 배달앱을 쓸까요? 그게 더 빨리 와서 그게 더 편리해서 사실은 편리하다기보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더 많이 알려주죠. 우리는 그걸 해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권한 위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도권을 일부 양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독재라고 하죠. 그러면 젊은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독재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항상 독재적 시스템을 싫어해 왔어요. 그런데 그 독재적 시스템을 싫어한다는 게 그 독재라는 게 바로 뭐냐? 나만 알고 있고 너는 몰라도 돼. 그 독재적인 그런 도구를 들여다봤더니 바로 달러를 비롯한 기축통화들이에요. 화폐. 기존의 화폐는 점점 더 뭡니까? 기성세대에 유리하거든. 그리고 기성세대는 돈에 들어가는 흐름을 갖다가 가지고 너희들은 몰라도 돼라고 다음 세대들한테 잘 안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받았을 때 30만 원을 여전히 계속해서 30년 후에도 너도 여전히 3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항상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룰을 깨고 싶어 하잖아요. 그 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만 알고 있으니까 너는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거를 화폐에 적용한 게 코인,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NFT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NFT에 기반한 상거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물론 저는 무조건 NFT에 기반한 기업들에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NFT와 같은 것, 그 이전에 또 한번 일어났던 코인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 사회의 큰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피드백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도 공유해주고 상대방에도 공유해주는 그런 모든, 넌 몰라도 돼라고 하지 않는, 너한테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광하는 서비스이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인 겁니다. 그래서 치과를 가도 우리는요, 그렇죠? 자꾸 알려주는 치과가 더 좋아요. 이런 거죠. 네, 오늘 치료는 15분쯤 진행될 거고요. 중간에 한 4번 정도 실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실을 때마다 요거 3초 정도밖에 안 실립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10초 전에 알려줍니다. 자, 10초 후에 드릴 들어갑니다. 그 치과를 정말 많이 가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치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치과에 갔을 때 나오는 분들에게 이 치과를 왜 주로 가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이 치과는 실시간 피드백을 계속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안 아파요. 네. 우리 인간은 뇌에서 다른 동물과 달리
쾌감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에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쾌감은 뭡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보상 중추라고 하는 쾌감 중추가 반응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뇌가 계속해서 몰입하는 게 바로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드백에 뇌가 반응하기 때문에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저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몰입하는 경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멍하니 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이쪽 역으로 오는 걸 계속 쳐다볼 때. 이런 경우도 있죠. PC에서 뭔가 다운로드 되는데 부르르 하고 다운로드 바가 1부터 99까지 향해 가는데 그냥 쳐다볼 때. 왜 자꾸 쳐다볼까요? 그게 피드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의 진행감을 알려주고 현재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컴퓨터가 나에게 권한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행사항을. 그러니까 우리도 더 권한위임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더 크게 볼까요? 우리의 세대는, 우리가 지금 있는 세대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바로 뭐냐? 얼굴 보자는 얘기는 덜 하는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피드백은 더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버 같은 서비스 왜 성공했을까요? 우버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기사님이 알고 와요,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가자는 얘기를 잘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택시기사님들과 얘기할 때 가끔씩 힘들 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뇌는 심지어 150명 이상의 사람을 평생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로빈 덤바 같은 사람도 있죠. 우리 뇌는 30만 년 동안 되게 작은 마을에서 사는 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메가시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매번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사회적 번아웃이 오는데 4차 산업혁명은 되게 재밌게도 사람과 대화를 덜 해도 되는 그런 안락한 장면들을 만들어주죠. 우리는 가끔 친절한 택시기사님이 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왜 기사님이 지지하는 정당을 나는 40분 동안 같이 지지하면서 가야 됩니까? 그분들은 다 좋은 분, 선한 분, 그리고 친절한 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힘들까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덜 얘기해도 되고 덜 만나도 되는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려줘.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심리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의 가치보다 가시성이 더 떨어지죠. 대면량이 오히려 적은 거예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측면이. 그런데 오히려 재밌게도 피드백은 더 많이 줍니다. 식당도 나와서 주방 안에 있는 셰프께서 계속 손님과 대화하는 그런 식당은 오히려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갑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2, 3분마다 한 번씩 아주 짧게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플레이트 끝내십니다. 네, 지금 데코레이션 하십니다. 3분 있다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메시지로 서너 번 정도 알려드리면 고객들은 별점 하나를 더 매기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 모든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같이 가던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규칙의 대혁신이나 대파괴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나중에 결과적으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차 산업혁명을 전기기계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만 놔두면 그냥 시험 문제 푸는 거지만 전기기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신 밀도와 면적이 같이 가지 않고 인류 역사 30만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르게 간다라고 한번 이해를 보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냐? 전기기계 산업혁명 시절에 계속해서 기술은 발달하는데 우리는 굳이 특정한 10년, 15년을 딱 떼어서 왜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괴적인 용어를 쓰느냐? 바로 그때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승강기라고 하는 것은 2차 산업혁명을 거의 대부분 대변할 수 있는 물체입니다. 그 발명품입니다. 왜? 그 전까지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100명이 모일 때보다 200명이 모이면 2배의 면적이 필요했죠. 400명이 모이면 다시 2배의 면적이 필요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밀도와 면적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이 두 개가 처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더 적은 면적이 필요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난 파괴감이나 규칙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겠죠. 그래서 두 번째 혁명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앞으로도 5차, 6차든 뭐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저희들의 정의가 완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한 요소는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던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 그게 혁명이에요.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대면의 양과 피드백을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학교를 더 많이 가야 피드백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병원을 더 많이 가야 나에 대한 피드백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말을 더 많이 걸어야 나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대면의 양은 오히려 줄여버리면서 피드백의 양은 더 늘려버리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또 규칙 파괴, 그 다음에 룰 브레이킹이 한번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럼 다음은 무엇이 파괴될 건가 한 번씩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4차 산업혁명 내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런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런 많은 투자, 그 다음에 소비 행태들은 기본적으로 그 반대로 가는 두 방향에 소비되고 있고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재테크에서 조금 더 확장된,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후에 확장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던 이런 룰 브레이킹이 시작된 가치 체계일 겁니다. 기존의 종이화폐 권력적이죠. 권력적입니다. 예, 더 이상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근데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왜 화폐라고 하는 것 하나에만 의존하냐는 거예요.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사실 되게 이상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싶은 가치에 대한 판단의 체계 중에 무언가 다른 다양한 것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권력이 양되고 그 자체로 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고 그 자체로 우리가 좀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분명히 또 다른 무언가 혁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은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과 1, 20년 후에 찾아올 또 다른 가치혁명, 전혀 다른 가치 체계들이 공존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대안이 되는 그런 혁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새로운 가치 체계를 좋아할까요? 단지 어른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어른들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재테크 왜 할까요? 내일 당장 우리가 죽는다면 절대 재테크 하지 않겠죠.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구자들에 따라서 120, 130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산다는 연구를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끔찍하세요? 피할 수 없는 미래예요. 정해진 운명입니다. 네. 우리들의 재테크나 우리들의 경제 활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길게 살고 오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 다양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요약하자면 권한임, 호환성,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더 정교화될 거고요. 우리의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가치와 확률. 확률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을 알고 싶다는 것에 도전하는 게 빅데이터겠죠.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100살을 넘겨 살 수 있는 확률을 얼마나 알까? 예전에는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찾아가서 항상 점을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은 숫자들 줄어들고 있죠. 물론 지금도 점을 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왜? 데이터의 양이 이제 확률을 얘기해 주겠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기만의 독특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균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2017년에 이미 AI가 렘브란트보다 더 렘브란트를 잘 그리는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로잉 머신 넥스트 렘브란트가 이미 렘브란트 그림 370장을 살짝 넘겨 학습하더니 렘브란트보다 더 렘브란트처럼 그리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도 피카소를 그리는 AI를 못 만나냐는 거예요. 바로 유니크,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확률은 빅데이터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가치는 독특함에 기반합니다. 그 독특하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나에게 부여하는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짧은 수명을 살 때 인간은요, 열심히 살면 끝났습니다. 제 조부모님께서도 그저 열심히 사시면 그 세대로서의 역할을 소임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사는 사회,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재테크를 해도 불행해집니다. 건물주는
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물주는 꽤 괜찮은 목표예요. 꿈은 건물주 되면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어야 돼요. 단언컨대 제가 아는 많은 행복한 부자들은요, 그 부를 가지게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불행한 부자들은 그 부를 그냥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앞으로 수많은 가치체계가 나오고 거기서 기능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그 오래 사는 장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건강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망을 만들어내시고요. 소망 그 위에서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가치를 확보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불행한 방법,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큰 부자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첫 번째로 가르치죠.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저주나 그 형벌이 대물림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경제관은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명사나 숫자가 아니에요. 예. 사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땡, 틀린 거예요. 사장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동사가 꿈이고 소망이에요. 그 동사의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행복한 투자자가 됩니다. 제가 아는 유태인 심리학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이 경제 교육을 할 때 왜 항상 어린 나이에도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어내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세상을 보는 철학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거는 철저히 사이드 이펙트, 부산물이라는 거죠. 오늘 한 번쯤 소망을,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방법도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000원으로 다 해결돼요. 1,000원으로 내 소망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월요일 날 사셔야 돼요. 네, 복권을 사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사시면 하루밖에 유효기간이 안 돼요. 월요일 날 복권을 사셔서 그 복권을 앞에 딱 붙여 놓으세요. 되게 재밌게도 나에게 50억, 100억의 부가 생긴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생각을 한 지 1분만 지나도 나 미친 사람 아닐까라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복권 한 장 딱 붙여주면 나 당당해져요. 나 당당해져요. 네. 그리고요, 가족들과 사이에서도 우리 명절 때마다 꼭 1,000원짜리 복권 하나, 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 혹은 나의 자녀에게 한 번씩 줘보십시오. 그 대화 없던 가족이 이 각자 받은 1,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진짜로 설거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의 소망,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의 소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와요. 바로 소망으로부터 기인해서 이제 확장적인 경제의 흐름으로, 투자의 흐름으로 최근에 우리 더 젊은 세대분들의 경제적인 취향에 대해서 한번 과감한 연결을 해본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이트 토크로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